임기철입니다. 이제 윤중재 둘레로 핀 벚꽃도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기가 필요한 때이고, 또한 4월은 과학기술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과학기술 혁신 이쪽은 관심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기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진단해보고 과제가 무엇인가 함께 논의해봅니다. 제가 일탈국가의 정책보고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받아들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서서히 흔들리다 못해 이제 무너져가고 있구나 하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가야 할 정상 궤도를 지금 이탈하고 있다. 이탈을 넘어서 일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이거에 대해 지금 취해지고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또는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한 7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성장과 현재의 혁신 동력이 붕괴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글로벌 기술 혁신 체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혁신 생태계의 위기 짚어보고요. 정부 혁신 정책과 전략,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바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혁신 전략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한 다음 끝으로는 기술 혁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변화 또 새로운 혁신을 위한 보건력이 무엇인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4가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4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 국가 정체성과 안보가 붕괴되고 있다. 그래서 이념과 역사인식이 왜곡되고 있고, 지난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이를 건국 100주년으로 하고 싶어 했던 일종의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100년이라는 표현으로 어정쩡하게 바꾼 부분이 있죠. 모두 다 역사 지우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폐지 이런 것은 9.19 남북군사 합의를 통해서 적을 감시하는 체제를 포기하는 등 스스로 안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외교에 있어서는 잘 아시다시피 갈라파고스형 외골수 외교로 해서 실책은 물론이고 북으로부터 오지랖이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받는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붕괴 위기입니다. 경제 성장과 혁신 동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허구, 그러나 이를 전환하려는 유연성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장과 함께 가야 하는데 혁신 주도가 추진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일관적으로 가고 있는 경제의 외발 사이클,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쪽에 선순환으로 가려면 어떤 그림, 궤적을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과 대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자력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고 인력들은 해외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석탄 화력이나 LNG 발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보니 미세먼지 발생 급증의 한 원인이 되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붕괴 조짐입니다. 물론 과거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시스템과 제도는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부적절한 시스템과 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드시 고쳐야 할 제도는 두고 공정거래위나 금융감독원 같은 권력기관들이 혁신을 추진해야 할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기업 길들이기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혁신 생태가 자생력을 잃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혁신을 저해한 규제 개선 그리고 개혁을 필요해 합니다. 그러나 정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국회는 해야 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공공기관의 일자리 81만 개 양산, 이것은 관치주의를 확대하는 것이고 또한 향후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등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붕괴입니다. 법치와 신뢰의 붕괴입니다. 공자께서는 백성을 먹이지 못하고 또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군주와 백성 사이 또는 지도자와 백성 사이의 신뢰만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치주의가 괴멸되고 있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자괴감, 자조 섞인 쓴웃음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특히 어제 보도되었던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법 권위 상실, 노동조합이 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회 질서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AI, 인공지능을 작동시키는 엔진은 바로 데이터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데이터 경제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지표와 통계만 보려 하는 통계를 오독하고 있고 지표가 왜곡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표가 왜곡되면 올바른 정책 수립을 할 수 없습니다. 지표는 정책, 전략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현란한 언어 조작, 평화 경쟁이 등등 해서 이러한 선동 그리고 이벤트성 정치로 전혀 성찰이 없는 위선과 오만의 정치, 이것 역시 지금의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는 4대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혁신 쪽으로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혁신 동력이 왜 붕괴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대 악재, 경제와 관련돼서 모든 경제 성장률과 또한 잠재 성장률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성장을 추진해야 할 기업 활동 또 연구계는 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 중에서 활력을 갖고 있는 것은 민노총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동력도 없고 혁신을 일으켜서 기업에게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주어야 할 마저 부재, 하락과 상실과 부재 모두 절망적인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희망을 캐낼 수 있을까? 우리의 경제 추락하고 경쟁력 위기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이 특히 약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정부 쪽 또한 해외 금융기관 또 연구기관 모두 2.5에서 2.6%의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만약 2.4로 내려온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원 실장이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잠재 성장률이 2%를 하회하는 이런 상황까지 향후 10년 이내에 올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듯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가? 사실 성장에 미치는 즉 토지와
노동, 자본 이러한 요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를 우리는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얘기합니다. 이른바 총요소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식과 기술, 연구개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여도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 정도가 급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연구개발 투자는 양적으로는 세계 비율로는 세계 1위 그리고 양적으로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은 셈이죠. 그러나 이것을 어떠한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또한 정부 정책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 산출물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R&D 투자는 왕성한데 기술혁신 활동 그리고 제도 정책이 사업하고 연결되지 못하는 여건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혁신 생태계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술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 주원 실장이 제시했던 그림을 제가 원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R&D 투자는 높은 상황인데 이 바닥을 기고 있는 기술 무역 수지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기술 무역 수지는 5분의 1에서 약 10분의 1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역시 책무감을 필히 느껴야 되겠다. 새로운 다짐으로 연구개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악재 중에서 그러나 경쟁력을 수치로 평가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IMD라고 하는 스위스의 기관입니다. 경쟁력을 평가하죠. 매월 4월 20일에서 30일 사이 이달 말경이면 또 지난해 2018년도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이 발표될 겁니다. 지난해 27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세계 11위인 것이죠. 그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종합한 것은 떨어진다. 이 떨어지는 요인에 과학기술은 그래도 높습니다. 7위, 14위. 나머지는 정책, 정부 정책 수준에서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F, 세계경제포럼 역시 종합적인 것은 약 15위. 그래서 우리의 경제 규모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인프라 상당히 높은 것. 또 인시에드, 프랑스 쪽에서 혁신지수, 그리고 12위. 유럽에서는 혁신지수 1위를 코리아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이 주로 양적인 투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는 제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투자한 정부는 양적으로는 많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제도 시스템의 부정합이라 할까요? 시장을 잘 읽지 못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산출물 쪽에서 취약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 동력 위기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8대 산업에 대해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입니다. 결국 넥스트 반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구나 반도체 정도의 수출 규모 또 GDP 기여도를 상응하는 성장 동력을 찾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와 대형 OLED 주로 TV 쪽에 사용되는 것이죠. 또는 문자 5개 광고판 등등 이거에 있어서는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야 할 신산업들 바이오 헬스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으로는 이미 세계 5위에서 그 아래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에 비해서 중국은 규제를 혁신하고 이거야 뭐 국가 전체주의 차원에서
규제는 당이 내리면 되는 겁니다. 없애면 되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또 과감하게 M&A, R&D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계의 공장 또 일뿐만이 아니라 달러의 블랙홀, 이제는 요즘 인재 블랙홀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도체 또는 원자력 관련된 인재들을 그대로 중국에서는 흡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신산업 부위를 통해 급속히 도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제기했던 8대 또는 9대 신산업 후보자들에 대한 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그 강화 전략을 살펴보니까 이쪽 그룹에 있는 게 가장 그나마 지금 혁신 자원 수준 또 역량에 있어서도 높다라는 것이죠.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것. 그다음 2차 전지, IoT 가전, 역시 우리의 ICT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일사분면으로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차세대 넥스트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계의 기대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산업의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해주고 규제 혁신 무엇보다 해준 다음 대규모 새로운 산업을 테스트한 테스트 베드 실증 실험 세트죠. 이것을 구축해주고 인증과 표준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제 개혁과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번번이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상당 부분은 민노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저는 이것을 한중일 혁신 삼국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적어도 중간 정도의 역할을 했었는데 중국과는 어떤 앞으로 경쟁이 벌어질 것인가 그 판도가 여기 사실은 2017년 자료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2016년 것입니다. 3년 전 것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우리가 전반적인 기술 격차가 1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약 2년 정도 앞서 있었죠. 그러나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 반도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서 있고 생명과학 분야가 한 1년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에 이제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초반 약 한 10년 정도 중국에게 산업을 통해서 큰 소리를 쳐왔지 이제는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것이죠. 주요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 역시 항목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68개, 일본 175, 중국이 1760.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는 무역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쪽에서 연유된 것이다. 이제 기술 경쟁력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력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혁신 동력 위기 그럼 무엇인가? 우리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 구조 2.5% 전후에 머물러 있는 경제 성장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세계에서는 특히 WEF에서 뉴 노멀 시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성장 구조,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신흥국이 주도할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일본, 미국 모두 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용에 대해서는 너무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존 성장 동력이 모두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조선과 해양 경쟁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상실을 해버렸고요. 이제 넥스트 반도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수준이 약 25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비급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서비스 산업 발전법은 국회에서 잠을 잔 지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각 분야별로 굴기 전략,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중국이 저렇게 부상한 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 제공을 하게 되는 측면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드론 50%가 중국산. 드론과 인공지능 모두 중국이 주도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는 정책 전환에 따라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부작용에 심한 생략을 하더라도요.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데 결국 에너지 위기, 원전 산업 국제 경쟁력을 상실했다. 한데 이것을 다시 에너지 정책의 재전환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또 연구개발 자원 배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R&D 투자가 양적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R&D 투자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려면 어느 정도 증가율은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우리 대표님께서도 칼럼을 쓰신 적 있습니다만 23개 사업 중에 전 총액은 24조 원이었습니다. 그중 연구개발 사업이 3개, 그리고 20개는 SOC 사업이었습니다. 그 3개의 R&D는 3조 1,000억 원이었는데, 1,000억 원인데 2개는 지역혁신 관련된 1조 9천억 원짜리입니다. 또 1조 원짜리 4차 산업혁명 대응한 것입니다. 전국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죠. 전국에. 그런데 상용차 산업의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과제, 이거는 특정 지역입니다. 전국 지역인데 이게 2천억 원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전국적인 과제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과제가 2천억 원짜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들어간 것이죠. 이런 것은 향후 선거에서 결국 포퓰리즘의 결과가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타 면제, 무분별한 적용, 이것은 좀 우려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R&D 총액의 증가 보수입니다. 올해가 2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가율인데 그동안 감소하다가 올해는 4.4% 정도로 비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변화. 자, 아무리 글로벌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응은 우리로서 기술 개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 오픈 이노베이션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개방형 혁신이 주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전에는 반드시 자국이 필요한 신산업 또는 어떤 회사가 필요한 새로운 신수종 산업은 자신들의 기업에서 R&D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개발한 기술은 절대 도입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도그마가 있었죠. 이것을 NIH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Not invented here,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기술 또는 지식은 차용할 수 없다, 이런 것. 그러나 이것이 개방형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기조에 따라서 무너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넘어서 공동 창출하자. 워낙 R&D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공동 창출,
산학연 협력보다도 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는 공동 창출, 코크리에이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개발, 바이오 산업에서 신약 개발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연구비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개방 혁신을 넘어서 이제 코크리에이션 하자 이런 것이죠. 우리 역시 이 협업과 협력의 메커니즘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정책 기조, 또 사회의 풍조, 가치관, 신뢰 체제가 붕괴되다 보니까 이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와 AI 중심으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반드시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를 읽고 새로운 지표도 개발하며 이에 따라서 미흡한 것을 전략 또는 정책으로 메워가는 이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얘기고 특히 현 정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코크리에이션 시대의 예로 드는 기업이 바로 넵스터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잘 아시다시피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영화 등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우리나라에도 지금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고 일종의 시장 침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넵스터는 음원, 소리, 과거 우리가 소리바다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지식재산권 문제 등등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비즈니스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넵스터도 지금 아마 지재권 관련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중소벤처기업 단독의 혁신 활동이 힘들다. 그래서 공동 창출하는 시대로 가자. 대기업과 벤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R&D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 문제, 반기업 또는 반대기업 정서 이것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벤처, 중소기업 함께 가야 하는 그 협업의 테두리에서 이 정서, 이거 우리가 좀 버려야 할 이런 부분이 아니냐.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조업을 넘어서 초융합, 초연결 시대에 대한 서비스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 서비스 산업의 비율, 제조업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이게 좀 올려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산업 기본 발전법, 이건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마저 최근에는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이 큽니다. 중국 제조업과 지식 패권 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죠. AI, 바이오, 로봇, ICT 전부 중국이 이제 이것을 휩쓸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중국의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의 대항해 시대가 일어나기 전, 즉 15세기 그 이전엔 중국의 과학기술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것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라비아 문화권, 아랍 문화권 그리고 가톨릭 문화권 쪽으로 이제 이전이 되었습니다만 그 다시 21세기에는 이것이 복원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본질 자체가 중국의 제조업 2025라고 하는 정책, 전략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지식재산권 논쟁이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이 전략 수정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혁신 생태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보여지는 인풋 요소 그리고 아웃풋 그 중에 있는 정책과 과정 또 환경 등등을 스루풋이라고 얘기해 봤을 때 우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모두 세계 1위 수준이다. 그러나 이 일종의 블랙박스입니다. 이 블랙박스 이 과정 요소 스루풋 속에는 정부의 통제가 너무도 심하다는 것이죠. 연구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뭐 보통을 넘어서 지경입니다.
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자신의 기획에 의해서 그 연구기관이 몇 년 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 기획 이런 것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혁신활동에서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제한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관리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시장과의 부정합적인 측면,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도 많다. 규제. 이 블랙박스에서 이 두 가지를 완화시키거나 최소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암울하다는 것이죠. 성과 요소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지시 이전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주 섞인 표현으로 한국형 R&D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패러독스. 이게 맞물려서 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리면서 제대로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코리안 R&D 패러독스 폭스의 역설이라는 표현이죠. R&D 투자는 많은데 왜 성과가 적어?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GDP 대비 세계 1위. 그런데 바로 기술료 수입이 여기 보면 이렇죠. 우리나라가 이 100만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억 달러 정도 수준이면 미국은 이것의 13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일본 역시 우리에 비해서 3배 이상, 독일 7배, 뭐 이런 형식으로 기술 무역, 글로벌 마켓에서 기술이 거래되는 이런 양이 이만큼 적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과학기술계도 앞으로 새로운 결기로서 R&D에 임해야 될 것이고 또 정부 역시 통제 또 규제를 어떻게 하면 좀 허물어서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인가에 노력을 기울이자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혁신 전략과 정책 중심, 이 연구자 중심 R&D 또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날인데 여기 보면 혁신 성장 안정 포용에 기반한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시절이었습니다. 사람 중심, 연구자 중심. 이게 현란한 수사적 표현으로는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구자 중심. R&D 허상.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R&D 기획과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 자율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거의 정부 쪽의 의견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혁신성장 전략, 제2의 벤처붐 이렇게 해서 돈 쏟아부어서 유니콘 기업을 4개 만들자. 현재 시스템과 제도와 여건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유니콘 기업은 아시다시피 매출 규모 10억 달러 이상의 우리로 말하면 1조 원입니까? 네, 1조 원을 넘는 기업. 실제로 우리의 그 쿠팡, 물론 매출에 비해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쿠팡이나 비트코인 뭐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 관련했던 빗썸 등이 아마 유니콘 기업으로 올라 있는 듯 싶습니다. 정부가 말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물론 특정 산업 그리고 특정 공간에서 규제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산업에만 적용하고 기존 산업에만은 그대로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 거버넌스 위기, 컨트롤 타워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이 과학기술 관련되어 있는 곳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하나 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고 하는 세계 과학기술계가 상당히 환영을 했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매우 축소시켜서 비상설 조직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만들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 둘을 통합을 해서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을 국정 최고 통치자께서 추진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의 자문회의입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R&D 자원 20조 원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배분을 한다, 배분의 기준이 되는 정책과 또 전략은 무엇이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이런 회의입니다. 이 두 개를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한 테이블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원회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원회의. 이 전원회의는 제가 상식은 또는 짧습니다만 주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중국이나 북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전원회의라고 하는 게. 이것을 처음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원회의.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뭐 이런 표현을 간간히 썼는데 이것을 가져다 썼어요. 사실은 사람 중심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수사적인 표현에서는 감성 터치를 할 수 있는 용어인데 저게 북한의 조선 노동당 쪽에 있는 그 헌법에 나오는 사람 중심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법률 쪽에서 다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문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다? 이게는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역할을 못하는 거죠. R&D 예산의 정책으로 이제 20조 원대로 묶여 있을 듯 싶다. 내년도 거의 한 7, 8%의 또 정부 예산 증가율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R&D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R&D 예산 적어도 20조 원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제도와 정책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혁신의 현장인 민간기업에서 R&D가 일어나고 그것으로부터 신수종 사업을 찾아내고 신산업으로 진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용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 R&D를 투자하는 요인 또는 환경이 미흡한 거죠. 뭐 계속 말씀드리자면 규제개혁 미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해외 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또 정부의 급격한 제도 52시간 근무제, 연구원들은 원래 밤낮의 구분이 없는 거죠. 실제 연구기관과 대학에서는 그렇습니다. 밤 12시에 나갔다가 잠자고 낮 12시에 와서 다시 밤 12시까지 일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구조도 가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제. 여기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중앙에서 불을 다 끄든지 아니면 컴퓨터 그 스위치를 다 내려놓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 혁신 동력을 저하시키는 것이죠. 국가혁신 시스템의 비효율성, 과학기술 행정체제 리더십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정부 R&D 시스템의 저효율성 구조, 또 산학개방의 협력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약 20년간 논의되어 오는 PBS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국은 과학기술 또는 혁신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풀어가야 할 전략을 그림 하나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거버넌스,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행정체제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 청와대에 있는 조직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역할 재검 검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마치 제3차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이거 독립시켜서 과거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식으로 자원배분과 총괄 기획을 하는 위원회 구조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재정과 예산제도, 그래서 예산배분과 조정 과정을 합리화시키고 무엇보다 혁신 주도형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 예산제도 개선, 예타제도, 예비타당성제도입니다. 그래서 잠시 짚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과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과학기술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5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문별마다 다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건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차별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혁신 지향형 제도로 규제도 개혁하자. 시스템, 요게 앞서 말씀드린 그림의 스루풋에 있는 것이죠. PBS 제도 개혁해야 하고 대학에도 연구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초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선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 연구자 주도형 체제로 가자. 그래서 관주도에서 탈피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코크리에이션, 성과를 협업을 통해 창출한다는 이 기조에 따라서 협업체제를 시장 중심으로 구축하자. 그런데 이러한 고효율 혁신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방안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닥의 철학, 정신과 문화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기업가 정신이 바닥입니다. 이것 없이는 창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일어나는 창업 또는 청년들이 새로운 식재료 개발, 음식 형태 이런 건 혁신이 아닙니다. 여기에 벤처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 이거 진정으로 보여주기, 지표 올리기 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율과 책임의 문화 정착, 과학기술계 역시 자율적으로 연구 활동하되 반드시 국민의 세금이라는 데 대한 책무성, 어카운터빌리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혁신 주체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의 정치적인 독립화가 필요하다. 코드 인사를 통해서 연구기관장을 바꾸는 행위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 중심으로 가야 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이런 인사제도부터 도입을 해야 활력이 사는 것이죠. 길을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길을 죽이면서는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이건 뭐 혁신주도 성장의 경로 우리 경제학과 경영학 하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국부의 출발점은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 재정적으로 세금, 세수 확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증가되어야 기업이 새로운 설비 투자, 신산업, 신수종 사업으로 진출을 하고 혁신 역량 강화하는 R&D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임금도 인상되고 인센티브가 확대될 것이다. 고용이 증가될 것이고 가계소득이 증가되는 것. 이런 선순환 사이클로 가야 하는데 여기부터 출발한다. 출발점이 틀린 것이죠. 이 고용 증가의 저해 요인 여기 이미 잘 아시는 이런 부분. 만약에 기업이 생산활동 증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는데 국내 여건이 안 좋다면 해외 투자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혁신정책의 거버넌스와 컨트롤 타워 재구축 개편하자는 말씀입니다. 과학기술 행정체제 재정비해야 합니다. 청와대에는 현재 과학기술 보좌관 체제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 보좌관 수석급이긴 한데 밑에 비서관도 없습니다. 행정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이서 500명 가까운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 등등 체제에서 3명이 과학기술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경제수석실 내에 과학기술 비서관실 정도 하나 추가하든지 이것이 현재 과학기술 보좌관 체제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정책 효과가 높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은 미래혁신수석실 또는 과학기술혁신수석실을 설치해라. 그래서 과학기술계의 길을 살려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안,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이런 것을 신설해서 모든 향후의 과학기술 정책 기획을 하고 20조 원이라고 하는 R&D 자원의 분배와 조정을 담당하고 평가까지도 추진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심의적으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 기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에는 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국가, 이것을 복원하려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조직의 역량과 미래, 이거는 리더가 지닌 역량과 비전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국정 지도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각 부문의 리더들의 역량과 미래, 이게 국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새로운 출범을 위한 결기를 가져야 할 때다. 제가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피로 사회에서 성찰 사회로 좀 바꿔보자. 그래야 기가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을 하시죠. 30일 동안 남해안을 장정하시면서 흩어진 민심을 추스르고 병장기도 다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다 끌어모으죠. 그렇게 해서 명량해전을 치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투는 군사가 하지만 전쟁은 백성이 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 또는 과학기술인들에게 물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성장과 국가는 백성이 민심에 의해 끌어가는 것인데 지금 기가 다 죽어 있고 민노총 빼고 네, 그래서 피로사회에서 성찰사회로 바꾸고자 개인들은 삶의 의미, 이 한반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같이 찾는 이러한 문화 쪽으로 좀 가고 사회 철학, 우리 시위 현장, 이 항거의 문화, 이거 에너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할 것인가? 다음 리더가 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역시 함께 동승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과거 뒤지기와 적폐청산에서 벗어나서 국민과 함께 미래 준비하기. 다음 세대, 다음 정부의 우리 리더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혁명의 종말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겠다. 모두 아시다시피 1640년에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세계 최초의 시민혁명이라고 이를 걸어지고 있죠. 그 종말이 어떻습니까? 크로멜의 독재였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역시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독재 정치가를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부터 혁명의 종말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사회 흐트러지지 않게. 네 번째, 혁신의 싹을 키우자.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 혁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혁신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짓밟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동력을 찾는 한쪽에서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를 위해서 반시장, 반기업, 반자본정서 극복해야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넘어서 혁신주도 성장 정책으로 모두 성장의 궤도를 달리해야 하고 기업의 R&D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넥스트 반도체라고 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구할 수 있고 그 통해서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대한 얘기와 너무 우리의 문제점들이 너무 부각되니까 머리가 사실 아이고 낫지가 않은데 머리가 사실 좀 아픈 분위기가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조금 희망을 좀 보고 싶은 게 제 본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실 보시면 저는 이제 글로벌 전략 컨설팅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를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를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하면 사실 로마하고 사실은 영국을 뽑을 수 있죠. 근데 로마와 영국의 그 배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는 그 주변 국가에 대비 가장 열등감의 화신이 로마였습니다. 영국은 아무도 관심 없는 저 번방의 그 섬나라일 정도였고 프랑스 국왕에 영국 국왕이 공주하는 무릎을 꿇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사실 세계를 제패했던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임기철 차관이 말씀 주신 내용들을 보면 알겠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이 정도 문제가 많은데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한국은 희망이 대단히 많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저는 출발점은 좀 다른 베이스 캠프를 따지면 영국이나 로마보다 한국이 여기까지 온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선배들 그리고 산업화 주역들이 역할을 해왔었으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에 보시면 이 환경은 너무너무 유복할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R&D 예산이 20조인데 이거 너무 많이 투입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컴팩트한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부분들의 힘을 갖기 위해서 저는 첫 번째가 돼야 될 거는 20조와 그다음 470조를 볼 수 있는 그 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조는 당연히 정부 우리 R&D 예산이고요. 470조는 정부 재정 지출입니다. 근데 우리 보시면 그 470조 중에서 20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베스트먼트 개념이 강하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굉장히 코스트 개념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 예산들은 그게 쓰면 내년에 그냥 또 쓰고 그냥 다 썬코스로 빠지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인베스트 요소적인 R&D 부분이 어떻게 각 전체 그 국정 영역, 그러니까 보건복지, 그다음 그 행안부, 그다음 산업부 수많은 부처의 영역들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생각이 없으면 제가 볼 때 R&D는 R&D로서 그냥 또 하나의 부처, 또 하나의 원업된 예산으로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손실이 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20조를 받고 470조를 좌지우지할까,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정부 재정 수입이 어떻게 또다시 증대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의 철학이 없이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우리 이 R&D 예산 투입은 밑빠진도의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철학이 갖춰질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다. 우리가 1조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많은 정부 재정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로 이 R&D 예산을 우리가 좀 갖춰볼 수 있겠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R&D 바라볼 때 한국인의 끼를 저는 굉장히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양이 좋다. 저는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 오래 있었기 때문에 소양의 좋은 부분, 의미 있는 것들을 잘 아는데 한국의 좋은 점을 우리는 너무 도외시하는 게 많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컨설팅에서 가장 실행력이 신사업 전략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왜 프로세스 개선이 한국은 잘 안 될까? 서양은 매뉴얼로 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잘 지키고 남의 영역에 크게 잘 관심을 안 갖는데 한국은 남의 영역에 관심도 많고 그다음 그 간섭받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아니라 강점이 돼야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는 신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타 국가와 진짜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의 철학은 약한데 종교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분쟁이 하나도 없는 종교 만국 방랑 국가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죠. 그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음주문화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특질입니다. 그 특질을 이 R&D에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과 굉장히 괴리된 부분이 있죠. 그 얘기 뭐냐면은 신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서양 우리가 과거에 이 산업혁명에서 기반됐던 이 경영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통제와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랑은 옷이 잘 안 맞아요. 우리는 그냥 거울을 닦아주고 놀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4시간 놀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끼를 바탕으로 이 R&D를 바라봤을 때 그런 놀이터를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냐 안 해주고 있냐가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계획된 그다음에 자규적인 인위적인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동물에 가면 동물들이 안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뭔가 요소는 다 있어요. 동물도 있고 그다음에 펜스도 있고 먹이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출연해 계신 분들도 행복하지 않고 정부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분들 뭐 돈을 줬는데 도대체 효과가 나오는 거야? 이쪽 출연해 가면은 도대체 뭐 연구하라는 건 많은 거야. 수많은 20조가 투입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고 성과가 굉장히 미흡한 그게 우리 대한민국인데 그 부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놀이터를 우리 한국의 신기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율이라든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열대우림 정말 뛰어놀 수 있고 생동감 넘치는 입체감 넘치는 그런 놀이터를 열대우림의 놀이터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우리가 갖출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한국인이 가는 R&D 형태고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 갖지 못하는 우리만의 특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우리 R&D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 Y라고 봅니다. Y가 있냐 없냐 차이는 연구 성과를 극과 극으로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라이트 형제하고 사멀 랭글리 비행기를 결국은 역사에 획을 그은 친구는 라이트 형제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그 두 친구가 경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멀 랭글리는 아시겠지만 박사의 그 다음에 스미소니언 연구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 자전거 수리공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다가 R&D 예산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사멀 랭글리한테 돈을 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박지현 사장님 진솔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니다. 나는 보니까 자전거 수리공에 줘야 된다 R&D 예산을. 역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냐면요. 지금 사멀 랭글리한테 주는 부분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퇴한 사람이 해도 돼요.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이 있냐 없냐 저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와 통찰이 있느냐 없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사회적인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말 주인의식 없는 영혼 없는 R&D 예산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눈을 갖고 있을 해안을 누가 갖느냐가 저는 승부수를 가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눈을 갖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배를 잘 만들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와세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배는 A타입, B타입, C타입 해갖고 우리 보통 R&D 계획은 그런 식입니다. A타입이 좋을 것 같은데 B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 좀 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국가와 배를 만들려고 정말 멋진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저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그 꿈을 드는 국가와 어느 쪽의 배가 훨씬 더 멋진 배가 나올 수 있을까? 또 그 배가 아니더라도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를 주는 부분과 그냥 와세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Y를 줄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리고 그 부분들의 철학이 투영될 때 연구원들이라든지 출연해 계신 분들은 날라갈지 사겠죠. 저 바다를 좀 항해하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뭘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배가 됐든 아니면 뭐가 이상한 거가 됐든 그거 만드는데 배라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막 배만 초점 맞추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 R&D 포트를 보시면 설레임이 없어요. 야, 이것 때문에 뭔가 뭐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Y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엘로케이션 부분에서 보시면 저는 여러 수많은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부분에 우리가 보통 소위 얘기하는 제국의 DNA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방과 다양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죠. 개방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R&D 예산을 우리가 주려고 할 때 어디다 줄까? 제가 볼 때는 국제 비링을 할 필요성도 너무너무 많고요. 제일 잘하면 되니까 그게 서양인인데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또 다른 다음 단계에 나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연구 관리 기관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성과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20도 해도 별로 기대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돈을 조금 써도 된다고 좀 봐줘요. 조금 극단의 표현은 그렇게 돼서 안 되겠지만 이런 거죠. 우리 왜냐면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제일 좋은 이자율에 맡기게 됩니다.
새마을본고 제주공원한테 농협이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소관부처 기관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첫 번째 중요한데 굉장히 다양하게 각 부처가 하는 어떤 기관들이 잘할 수 있는 이 우리 국민의 돈을 맡겼을 때 어디가 제일 R&D, ROI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엘로케이션 철학을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땐 수많은 공개 비딩 그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부처에 머물지 말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때 예를 들면 키스트의 존재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키스트의 포트폴리오를 막 점검하기 전에 키스트의 존재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부터 저는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왜 존재하는 거야? 키스트에 답이 없으면 예산을 안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키스트를 뭐 이렇게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혹시 오해하시지 마시고 대표적인 그 우리의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의 어떤 기관의 정체성 부분들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출연에는 왜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의 철학과 질문 그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를 찾아갈 때 그런 부분들을 세상에 알리고 홍보해 가는 것, 그 속에서 어떤 꿈을 키우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수많은 자원 속에서 또 다른 결과들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한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우리는 안에 철학을 다시 한번 가져갈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한국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들을 좀 더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와이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해안들 이런 부분들이 갖춰질 때 조금 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그 다음에 설렘이 있는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아이들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